안녕하세요. 랜더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07% 하락했고, 나스닥이 0.01% 상승, S&P 500이 0.21% 하락했고, 러셀이 0.09% 하락했다.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보합권이 있었죠. 그래서 아침장이 좀 올라갔다가 오후장이 좀 빠지는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유가가 아침장이 좀 빠졌다가 오후장이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브렌트하고 같이 움직였던 게 현재의 증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증시의 방향이 유가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자체가 이제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서 90달러에서 약간은 안착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자체도 그렇게 일단 요동을 치지 않고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변동성이 없으니까 얘도 지금 변동성이 없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맵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오늘 장에도 역시나 세미컨덕터 있죠. 반도체 중심으로 좀 갔는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쪽으로 일단 중심으로 장이 좀 돌아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반도체 장비 이런 것도 많이 상승했죠. 자, 반면에 은혜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은 아직까지는 장세가 돌아놓지 못하고 있다. 조금만 일단 많이 올라왔던 따른 낙폭이 일단 어느 정도 차익이 실현되면서 약간 또 떨어지는 모양이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파이낸셜 분야도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있고, 자, 오늘 장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보게 되면 기술주들이 약간은 상승세가 좀 많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가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큰 폭의 상승된 것도 없었고, 거의 지금 다른 것보다는 반도체 중심으로는 조금은 상승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런 것들, 자, 경기 방어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방어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혼조세 가운데 있다. 아직까지도 유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6개가 거의 보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것이 베이징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클릭 이런 것들이 상승했는데 뭐 상승의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좀 안 좋았고, 헬스케어,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이런 것들도 나빴는데 뭐 폭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거의 다가 뭐 보합을 이루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하루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이는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이건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금 이제 오일이다, 이렇게 가스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것이 S&P 500하고 지금 오일 자체 움직이는 것이 S&P 500 자체가 오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오일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무래도 가스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90불대를 가는지 100불에 가는지, 그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에 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장세가 조금은 증폭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지금은 유가에다가 조금 더 집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에서 망가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이 밑에 그러니까 이건 오버슛이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흘러내린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이 될 수 있으니까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장을 잡아가면서 다른 것보다는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지를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에 지금 이제 200일선에 걸쳐 있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뭐 크게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정도 제대로 받은 조정도 없죠. 자,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거의 한 5% 정도밖에는 내려오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깊지가 않고 바로바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잦은 진폭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추세는 좀 하락되는 그런 추세 있죠. 이렇게 작은 진폭으로 본다면 이렇게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막 하락으로 간다기보다는 조금 요것만 돌파해 준다면 다시금 상승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유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도 지금 이제 거의 200일선에 붙어 있는 상태 있고,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200일선에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러셀도 200일선에 근처에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변고점에 왔었다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조금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지만은 요거 자체가 반등이 일어난다면 여기가 또 저점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하나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ADP, 민간고용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3년물 입찰이었습니다. 입찰이 3.579%로서
그래서 조금 일단 금리가 높게 낙찰이 됐죠. 자, 거기다 응찰률 자체도 2.5배, 5.1배로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응찰률 자체 이런 것들이 안 좋았다. 즉 말해서 또 수요가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가 별로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입찰이 안 좋았으니까 국채 가격이 뛰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시부터 좀 흘러내렸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거 있죠. 여기는 S&P 500의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는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시의 응찰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국채 가격이 안 좋으니까 하락하니까 금리가 뛸 수밖에 없다. 금리 뛰니까 아무래도 S&P 500의 지수가 좀 망가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거기다 유가까지도 계속해서 좀 많이 떨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좀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전반적으로 10년물 금리가 조금은 올라감으로 인해서 S&P 지수를 갖다가 끌어내리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은 유가 자체는 전형적인 픽 패닉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장의 정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고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석유가. 자, 그렇다면 단기 고점이란 말은 주가 자체도 빠지는 것이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유가 급등락이 단기적인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게 분석하면서 자, 극도의 일단 공황 상태였다. 그렇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초기 급등 이후 2022년도 상반기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던 양상을 바탕으로 중기적으로 브렌트 가격이 9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체는 헤드라인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고 다소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높은 범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극단적인 위험 수준은 여전히 위험 요소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 부족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만약에 브렌트유가 다시금 급등한다면은 134에서 15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데 또 그걸 돌파하게 되면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직전까지 하락했던 고점인 81.4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전쟁이 없어지면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뭐 엑슨모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해당 업종과 주식 모두 큰 폭의 상승 후에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분간은 두 종목 모두 매수를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유가 관련 종목들은 좀 자제를 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승 모멘텀이 과열되었고 추세 소진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장기 보유의 물량을 줄이고 지금 이제 향후 몇 주 동안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지를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좀 더 기다렸다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그때가 매수 관점이지 아직은 좀 들어가기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최근에 트럼프 타코 랠리를 놓칠까봐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니까 이것이 저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걸 놓칠까봐서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월요일에 시장이 큰 반등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거래자들이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월요일 정시에서 20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장중한 때 기록했던 886포인트 하락분을 만회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반등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그런 신호를 보낸 데 따른 것인데 자, 이러한 움직임이 지난 4월에 수입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세를 발표한 후에 2025년도에 나타났던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하락했다. 그래서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에 발표가 있었던 주에는 지수가 9% 이상 급락을 했다. 자, 그러나 다음 주에는 백악관이 가장 강력한 제안에서 물러서면서 지수가 5% 이상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 데서 타코라는 약으로 일단 불리고 있죠. 지금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좀 부심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유가와 이란 전쟁이 관련해서 상황이 더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타코 집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에 오랫도록 현장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 혹시나 놓칠까 봐서 그것이 더 걱정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는 90달러까지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자, 변동성 빅스지수 역시도 지금 이제 35까지 갔다가 25 부근에 나타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일단 35가 아무래도 단기 고점인 게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전 현상은 2020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장은 분명히 지정학적 역사적 선례를 가격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하게 변동성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예외 상황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걸프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코와 같은 거래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하락장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거 자체도 언젠가는 무마가 되기 때문에 결론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면에 한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본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은 이란이 초토화 전략을 펼칠 위험성을 경계해야 된다. 자,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란 정권이 강경 노선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웃 국가들 간의 관계를 완전히 꺼려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났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어서 경제적 혼란을 극대화하려는 초토화 전략은 여전히 그들의 강력한 수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략가들은 지난주 시장의 하락세가 미국의 원자재처럼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관찰 결과를 본다면 높은 불확실 시기가 시장의 모멘텀과 반사성을 더욱더 증폭시킨다. 불확실하니까 좀 왔다 갔다 많이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장 많이 거래가 물린 종목들 이런 것들의 포지션이나 심리에 따른 급격한 반전에 취약하게 만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버블 리스크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익률 변동성, 모멘텀, 취약성을 0에서 1 사이의 단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이런 극단적인 버블과 같은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란이 계속해서 일단 침공을 하고 있고 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이렇게 침공할 때는 주가 자체가 불확실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펀더멘탈에 반영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좀 많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HSBC 같은 경우는 이란산의 원유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정점을 지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유 종목 비중을 갖다가 최대로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는 것은 일단 보였고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부 포지셔닝 지표는 팬데믹과 유사한 신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식 비중을 최대로 확대하면서 며칠간의 움직임에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장이 변동하는 데에서는 대응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쟁은 거의 끝났다. 그 발언에 반등했던 흐름을 계속해서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배럴당 $80 밑으로 가게 되면은 증시에는 크게 일단 문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끝났다는데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2.5%밖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자, 그런 것들 또한 변동성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일단 상승세로 보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최근에 나타난 공업 매도 자체가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나 지난 4월의 관세 발표 이후에 시장이 보였던 것과 상당히 같은 흐름이다. 자,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다 주가는 우려를 떨쳐내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약세 전망을 하려면은 상황이 현재 수준보다도 훨씬 더 악화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래야만 약세가 되는데 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은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상황이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아시아와 유럽을 선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지만은 과도하게 하락한 자산군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본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될 것은 등락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일단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지 않겠나. 올해 말도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한 거래 속에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유가 하락이 월간은 위험 자산에서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GTC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공급망 우려가 완화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는데 분석가들은 엔비디아 GTC 행사가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있는데 AI 확장성, 네트워킹의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엔비디아는 싱킹 머신지 랩이라는 그런 상당한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 연구소에는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배치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이 얼마만큼 잘 될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는 여러 하드웨어 혁신 제품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잠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추론을 위한 새로운 칩에 인공지능의 모델로부터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UB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을 유발할 만한 그런 획기적인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확장성, 네트워킹의 리더십, AI 투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다소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네트워킹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현재 매출 기준으로서 최대 칩의 네트워킹 업체가 되고 있는데, 연말 매출의 성장률이 다른 업체들의 누적 매출을 합친 것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분야의 가장 큰 논쟁은 고속 데이터의 전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학 엔진을 갖다가 칩과 직접 통합하는 코패키징의 과학 기술을 시장에 얼마나 빨리 도입할 것인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한 2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갖다가 광학 분야에다 선두 제조업체인 코이런트, 루멘텀에다가 투자를 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의 또 주가의 상승을 또 이끌어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매수 등급가 245달러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오픈 AI에 지금 임원이었던 미라 무라티가 이끄는 싱킹 메신저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최소 1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싱킹 랩이 차세대 베라 루빈의 하드웨어를 이 정도로 일단 도입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계약 조건은 공개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하나를 건설하는데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에 한 350달러를 투자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싱킹 메신저가 단연간의 협력의 일환으로서 내년 초에 엔비디아의 장비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너지 효과가 다음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가 조금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등급을 주면서 300달러의 목표가를 주고 있는데 세 가지의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페이맨 GPU를 통한 업데이트된 제품의 파이프라인이 2018년도 공동 설계라든지 맞춤형 분산형의 제품의 새로운 광범위한 라인업 등 이런 것들이 최근에 AI 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 세 번째는 규모 확장을 위한 독자적인 과학기술, CPU의 통합 스위치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7년도, 2028년도에 공식 매출의 전망은 예상되지 않았지만 누적 매출이 0.5달러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성장을 보인 블랙웰에 이어서 루빈의 생산량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이 현재 저조한 주가에서 아무래도 주가 수익 대비를 17배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또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면은 주가는 또 반등하지 않겠는가 해서 300불대까지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TSMC의 지금 먼슬리 레버뉴가 나왔는데 2월달 나왔죠. 2월달 자체를 본다면 net 레버뉴 자체가 31만 7,657 근데 밀리언 달러죠. 이거는 타이완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YY 기준으로 22.2%나 증가되고 있다면 AI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AI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래도 반도체는 빠질 때마다 주어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트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차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QQQ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QQQ의 지금 이제 로그 차트입니다. 위클리 차트죠. 웬만하면 로그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실 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의 한해서는 단기 투자는 뭐 좀 필요 없겠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박스권 지나고 난 후에 주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자체도 지금 있는 나스닥에 지금 있는 데일리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고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박스권이 있는데 이렇게 서포트 라인이 있고 레지스턴스 라인이 있죠. 지지와 저항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으로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위클리 차트 보시면 올라가서 옆으로 누운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조정 기간이지 그 자체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자, 그런 가운데 하락 기간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차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로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위클리죠.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것들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차트를 갖다 데일리로 봤을 때는 서포트가 되고 있고, 지금 레지스턴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위든 아래든 이렇게 눕다가, 그 다음에 위로 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지금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차트상에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블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로그 차트입니다. 위클리. 이렇게 할 때 삼각 수렴액이 있는데, 자, 거기서 일단 지금 이제 수렴액의 상단에 와 있다는 거죠. 상단 부근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라인 때, 즉 말해서 저항대, 레지스턴스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일단 서포트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반도체 중심으로는 좀 지켜보자. 삭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생각하셔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단지 차트만 보지 마시고 이 차트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그렇다면 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선수들 사이에서 AI 관련된 주식들에서 가장 큰 인기를 보이고 있는 주식들이 어떤 주식인지 그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업종들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있고, 지보노바 있고, 보르드컴 있고, 암포넬 있고, 그 다음에 엠너빈,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메타,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은 깊이 있게 한번 보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뭐 장기 투자에도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니까 우리가 잘 연구하셔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체킹해 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소프트웨어 업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수 추천될 수 있는 7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밝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iShares 소프트웨어 섹터 ETF가 2월에 저점 대비해서 14% 상승하면서 연초 대비해서는 19%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반등세가 좀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영향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박스라든지 라이브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높은 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과거의 평균 주가 수익률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소프트웨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자, 그런지 이걸 때문에 뭐 사모펀드까지도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갔는데, 자, 결론은 일단 에이전트 A가 나온다 하더라도 에이전트 AI가 그 자체가 이걸 보완을 하는 거지 에이전트 AI가 완전히 잠식을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밝히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마소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튀고 있는 것이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마소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니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아무래도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투자자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높은 성장의 잠재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몇몇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추천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두 회사는 박스하고 라이브램프 홀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P 레이쇼 자체가 과거 수준보다도 업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들이 뭐 스노브레이크라든지 데이터독이라든지 쇼피파이 이런 것들 있죠. 뭐 서비스 나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하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이 개선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번 실적이 발표 시즌 초반에는 투자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실적을 발표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커서 회사의 실적 발표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제 에이전트 AI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적이 중요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일즈포스를 포함해서 한때 AI 위험으로 여겨졌던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해당 분야에 아직 먼 미래 일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상승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업계 1위를 달리는 종목들은 충분히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요청하신 샤프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 거 있죠. 이건 이더리움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건 샤프링크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똑같이 움직이죠. 흘러내리니까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다.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가지 않으면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트럼프도 선거를 해야 되니까 암호화폐 이런 것들 법안들 빨리 처리해라.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압력을 많이 넣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이 자, 하반기로 가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자기 표를 위해서라도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샤프링크라는 회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퍼즐 같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보시면요, 2025년에 샤프링크의 매출이 글쎄 무려 700% 이상 폭증했어요.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사업 전략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서류상으로는 무려 7억 3,460만 달러, 거의 7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순손실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아니, 매출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동시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는요, 바로 디지털 자산 회계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계 기준상 디지털 자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 회사가 그걸 하나도 안 팔았다고 해도 미실현 손실이라는 걸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경제적인 현실은 어떨까요?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이더리움의 양은 오히려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실은 순전히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 돈이 나간 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집을 가진 거랑 똑같아요. 집값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장부상으로는 손실이겠지만 그렇다고 내 집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오죠. 여기서 그 월세가 바로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얻는 수익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적을 보려면요. 이런 장부상 손실은 잠시 잊어버리고 이 회사 스스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를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 즉 주당 ETH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보세요. 샤프링크는 단 1년 만에 주주 한 명당 보유한 핵심 자산, 즉 이더리움의 양을 2배 이상으로 불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회계상의 미스터리는 풀렸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엔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샤프링크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4단계 플라이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기관 투자자들한테서 자금을 모으고요. 그 돈으로 전략적으로 이더리움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를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해서 보상으로 더 많은 이더리움을 벌어들이죠. 마지막으로 이 보상을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로 계속 불려나가는 거예요. 공동 CEO인 조셉 샬롬의 말을 빌리자면 주당 이더리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때만 주식시장을 이용한다고 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냥 무작정 회사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주주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진짜 가치를 높이는 데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런 전략을 다른 회사들은 왜 못할까요? 샤프링크만이 가진 특별한 무기, 그들만의 해자는 대체 뭘까요? 우선 리더십부터가 이건 거의 어벤져스급이에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디지털 자산을 총괄했던 월스트리트의 거물 조셉 샬롬이 있고요. 또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이자 블록체인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조셉 루빈이 의장으로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신뢰와 웹3의 정통성이 만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결은요. 모든 걸 직접 한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비싼 돈 주고 외부에 맡길 때 샤프링크는 운영알파라고 부르는 자체 전문가 팀을 만들어서 재무 운영을 100% 내부에서 해결해요. 외부로 새나가는 가치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최고의 맛을 위해 직접 농장까지 운영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막강한 리더십과 완벽한 내부 통제력이 합쳐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6%에서 46%로 정말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샤프링크의 행보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타이밍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시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 첫 번째 바람은 바로 규제 환경입니다. 2025년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즉 디지털 달러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틀을 만든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배나 커져서 거의 3조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디지털 달러 대부분이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이더리움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가 새로 생긴다는 뜻이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트렌드는 바로 AI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무려 1만 1000개가 넘는 자율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결제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AI끼리 어떻게 돈을 주고받냐고요? 바로 X402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결제 표준 덕분입니다. 이건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결제 방식인데 AI 에이전트들이 데이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서로에게 아주 작은 돈을 거의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게 해줘요. 기존 신용카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한마디로 기계에 의한 결제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지금 상장사들 사이에서는 이더리움 금고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선두에는 2명의 거인이 서 있죠.
지금 상장사들이 보유한 이더리움만 해도 전체 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패권 경쟁에서 정말 재밌는 건 두 선두 주자의 스타일이 180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한쪽에는 공격적인 정복자 비트마인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무려 2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많은 이더리움을 쓸어 담겠다는 초공격적인 전략을 쓰고 있어요. 물론 이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규율 있는 농두 같은 샤프링크가 있습니다. 무작정 사들이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네이티브 수익으로 자산을 복리로 차곡차곡 불려나가는 훨씬 더 신중하고 가치 중심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샤프링크는 단순히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금고에 쌓아두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AI 경제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금융의 중심축, 핵심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